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판단들을 별로 특별한 근거가 없이도 쉽게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도둑질이나 살인처럼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이라도 애매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라면을 훔쳤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가난한 나머지 치매가 걸리신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사드릴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한 거라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은 항상 애매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9세기 영국의 J.S. 밀이라는 철학자는 도덕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학문들은 다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도덕에 대한 탐구는 수천 년 동안 딱히 이렇다 할 발전을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밀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유독 윤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걸까? 밀이 생각한 답변은 바로 윤리학에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든 판단들의 기초가 되는 제일 원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 나쁘다, 위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하위에 있는 원리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하위의 원리들을 정말로 증명해주고 근거를 부여해줄 만한 가장 높은 그런 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은 꼭 그런 제일 원리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밀이 생각했던 윤리학의 제일 원리는 바로 공리의 원칙입니다. 공리는 유틸리티의 번역어인데요. 게임할 때 유틸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쓸모가 있는 걸 유틸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틸리티는 우리를 더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쓸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어떤 한 행위는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해주는 정도의 비례해서 그 정도만큼 좋은 것이고, 또 우리의 불행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에 비례해서 그 정도만큼 나쁜 것이다, 이런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약간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오는 단기적인 그런 행복이, 즐거움이 엄청나게 크다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는 그런 고통에 비해서 즐거움이 더 큰 만큼, 그러니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만큼 좋은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도덕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도덕에서는 나 혼자만 행복해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단순히 나 혼자의 행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지냐, 그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리의 원칙을 윤리학의 제일 원리로 삼는 사고방식을 공리주의라고 하고요. 이 공리주의의 장점은 모든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행위들이 왜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행위들은 인간들의 행복에 심대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주 큰 불행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눈에 띄게 줄이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설명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직관과도 제법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보고, 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미리 살았던 당시에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많이 가해지던 비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천박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우리의 행복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조금 더 고상하고 더 높은 등급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가 깔려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교의 영향력이 강했던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어떤 원칙이 딱 써 있었으면, 뭐 간음을 하지 말라 이런 원칙이 딱 써 있으면은 그거는 신의 명령이니까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도덕의 조금 더 절대적인 측면을 공리주의는 좀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비판인 게, 미리 생각하는 행복은 즐거움이 많고 고통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즐거움이나 고통처럼 그런
비교적 원초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때때로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아주 높은 도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효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즐거움을 고통보다 더 많이 줘서 그런 계산적인 결과에 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효도는 그 계산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행위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계산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효도나 그런 전체적인 도덕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밀은 또 굉장히 그럴듯한 반박을 내놓습니다. 밀은 "아니 니네는 도대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밀은 그렇게功利주의가 천박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의 행복을 짐승의 행복이랑 똑같다고 보면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동물을 낮춰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물들은 그냥 자리 따뜻하고 먹을 거 배부르게 잘 먹고 새끼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아프지 않고 하면은 최고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은 만약에 인간의 행복도 이런 동물의 행복이랑 똑같다면 그렇다면 행복을 기준으로 도덕을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인간의 행복은 동물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단순한 육체적인 즐거움 이상으로 훨씬 다양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지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활동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나 공동체에 이바지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그런 것들까지를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기준으로 도덕을 평가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나 효도 같이 급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행위들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높은 행복에 기여하고 더 높은 질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좋은 것이지 즐거움과 떼놓고서는 그것들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즐거움의 질적인 구별인데요. 그러니까 밀은 행복을 계산할 때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즐거움들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질적인 차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욕을 할 때 느껴지는 그 딱 몸이 풀어지는 육체적인 즐거움보다는 세계 여행을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일생의 목표가 있었어서 그 꿈을 이룰 때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이 질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밀은 지적인 즐거움이나 사회적인 존재로서 느끼는 즐거움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더 높은 질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즐거움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양만 가지고 행복을 계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그냥 유체적이고 단순한 즐거움을 아주 많이 주기만 하면 그게 최고로 좋은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비록 그 즐거움의 양은 좀 적어도 뭐 소설을 쓴다든지 감동적인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든지 뭐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행위들이 더 큰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즐거움의 양만 가지고는 행복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밀은 행복을 계산할 때 즐거움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밀의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한마디로 무작정 질이 낮은 즐거움만 많이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인간인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양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질이 높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로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즐거움의 질을 어떻게 판단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은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밀은 두 종류의 즐거움을 모두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쪽을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 즐거움이 더 질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를 통해서 즐거움을 잘 느끼면서 동시에 맛을 잘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독서가 더 높은 즐거움을 준다고 대개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이 맞다는 겁니다. 조금 재수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한마디로
그냥 맛있는 음식만 좋아하고 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 맛있는 음식이 책보다 더 낫지." 이렇게 판단해 봤자 그건 믿을 만한 판단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의 즐거움은 모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 아는 그런 불균형 속에서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 두 개 다를 모두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고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나쁘게 받아들이면 누가 아무리 행복에 대해서 논해봤자 "아이 너는 진정한 행복을 몰라. 아 진정한 행복은 말이야." 이렇게 조금 꼰대스러운 대응을 할 수 있는 논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밀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뜻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밀은 고상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가녀린 식물과도 같아서 잘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젊을 때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꿈을 쫓아서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런 빛나던 활기와 아름다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냥 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에서 만족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높은 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꿔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려서 그냥 낮은 질의 즐거움밖에 못 느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발전적인 행위나 뭐 세상의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럴듯한 생각인 게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끊임없이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세상의 많은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치 풀이 시들듯이 새로운 즐거움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경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질이 높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잘 간수하고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밀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빛나는 능력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와 교육 제도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서 지적인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자아 실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속에서 사회적인 즐거움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밀은 공리주의를 단순히 행복의 정도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그냥 내놓고 딱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리주의 사상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공리주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이란 정말로 무엇인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하는가? 사람들 안에 어떤 자질들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미래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을 기준으로 도덕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